번째 분석을 한 게 일반적으로 프로이디언 방식으로 이걸 뉴라틱 환자로 보고 분석한 거죠. 코웃이 Z라고 하는 환자를 보면서 처음 4년 반 동안 이 환자를 아주 잘 본인이 치료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치료 종결까지 왔는데 전통적인 뉴라틱 환자 수준의 환자로 알고 치료를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 저항도 있었지만 그 저항을 극복하고 치료 종결에 이르러서 본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케이스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느꼈던 부분이 치료에 왔을 때 이 Z라는 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어쩌면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분은 많은 것이 분석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다는 거죠. 생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활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석이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이었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분석을 자기심리학으로 하는 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 분석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클래시컬한 쪽에서 정신분석을 하고 그 뒤에 5년이 지나서 다시 이분이 돌아왔을 때 프로이드는 그동안에 자기심리학에 대한 자기의 이론을 충분하게 발달시켰고 그래서 환자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달라졌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치료했다고 생각했던 그 환자가 다시 와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환자를 치료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까 프로이드가 첫 번째 시간에 울프맨 늑대 인간을 치료하면서 자기의 초기 리비도 이론이나 그리고 유아 성욕 이론이나 신경증 이론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울프맨의 분석은 굉장히 큰 힘이 됐죠. 본인의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코우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DC의 분석을 두 번 했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고전적인 정신분석 방법에 의한 치료 종결까지 갔던 케이스를 5년 후에 다시 본인의 자기 심리학적인 퍼스펙티브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전통적인 신경증 환자로 보고 치료를 했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 자기애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는 환자라고 환자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일단 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 기법이 동원이 되죠. 어쩌면은 프로이드가 아까 첫 시간에서 봤던 울프맨도 이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프로이드가 초기에 이분을 잘 치료해서 나중에 변호사까지 됐지만 그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또다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특히 사이카틱한 상태를 체험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치료하신 것은 다른 치료자들이 치료를 할 때 프로이드가 봤던 초기에 신경증적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이 아닌 어떤 프리에드퍼럴 환자, 사이카틱한 증상을 가진 환자에 대한 치료 기법으로 다가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환자 아주 시밀한 케이스죠. Z라는 환자는 어떤 신경증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어떤 프리에드퍼런 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자였다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코웃이 두 번 분석을 한 코웃의 환자 Z씨도 마찬가지로 에더퍼란 지점, 그러니까 뉴라틱한 부분도 있지만 프리에더퍼란 지점을 많이 가지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두 번의 분석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초기에 환자가 오면 대부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명을 잘하고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특히 지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분이 왜 치료에 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주 조리 있게 자기를 잘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치료를 다 끝냈다고 하는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치료가 된 게 아니고 그때 프리에너프란 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아버지 이슈가 먼저 나오고 보통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요? 대부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중심의 치료를 할 때는 아버지하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프리에더프론 환자 치료에서는 어머니하고 관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작업이 된 이후에 작업이 꽤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종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보면 이제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프로이드는 자기 스스로 이 두 과정을 다 가진 않았지만 코우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뉴라티브 환자의 치료가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치료를 한 체험을 가지고 자기 이론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케이스로 삼고 또 어떤 자기의 치료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데 이 케이스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어요. 여기서 어떠면 진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보시면 이게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어머니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이를 굉장히 사랑해 주었지만 아이가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랑을 주는 엄마였다는 얘기죠.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라는 걸 허용하지 않았던 엄마죠. 그렇지만 아이로서는 이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하고 자기의 관계를 아이가 어떤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보호할 만큼 그런 어떤 이고의 스트렝스가 없는 아이죠.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분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상적이지 않았던 어머니죠. 그렇지만 이상화하고 살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의 어려움이죠. 아무리 배드 아브젝트지만 배드 아브젝트는 노 아브젝트보다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자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들만 칭찬해 준다고 하는 자기 품을 벗어난 아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어머니 밑에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로서는 분리개별화를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첫 번째 진씨의 분석에서 코웃이 봤던 것은 처음에 이 환자는 독립된 인격을 이미 독립한 사람으로 보고 치료를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지점에서 코웃이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분석에서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뉴라틱한 환자로 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분석에서 보니까 이상화된 대상을 찾고 있는 이런 자기애적 성격이나 행동장애인 사람으로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코웃이 봤을 때 이렇게 이상화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은 과거에 충분하게 얻지 못했던 걸 지금 새로 얻고자 하는, 지금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성숙의 과정으로 보지 이거 자체가 전이를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라고 보지를 않고 새로운 발달이라고 보는 측면, 코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슨 발달적인 측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단지 과거의 배드 오브젝트의 과거의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것을 치료자의 관계에서 다시 체험한다 하는 것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애적인
니드를 치료자를 통해서 치료자를 통해서 성숙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달하고 싶은, 성숙하고 싶은 욕구를 본 것은 코웃의 아주 좋은 차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분석하면서는 어떤 방어적인 측면, 저항이라고 할 때 보통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으면 그 저항을 해석을 통해서 해소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자객적인 환자들은 이 저항을, 자객적 행동을 방어적인 책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분석에서 되살아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고 코웃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과거의 것이 반복된다 는 개념보다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발달이 여기서 치료자를 만남으로써 발달하고 그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과거에 자기가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성숙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죠. 방어인 경우에는 이 방어를 제거하는 쪽에, 저항을 제거하는 쪽으로만 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객적 니즈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면 심볼릭하게 이 자객적 니즈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심바이오시스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현대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코웃도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보았다고 하는 이 인사이트.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저항이나 방어 쪽에서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파르타니스가 보는 것도 비슷한 관점인데, 저항이 있을 때 프리헤드폰 환자의 저항은 저항에 조인해 줘야 된다고 하는, 저항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이고 스트렝스가 생길 때까지는 그 저항에 함께 있어줘야, 저항을 격려해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 힘하지 않도록 인슐레이션 해줘야 된다. 아주 이 사람을 충분하게 보호해주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 얘기는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분의 자기적 니즈가 충분하게 치료자와 관계에서 채워지는 과정. 근데 무조건 만족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부모가 다 해주지 못했던 역할, 부모가 실패한 그 지점을 부모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실패한 지점에서 적절한 부모 대상, 건강한 부모 대상이 해줬을 것, 잘 양육했던 부모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을 치료 과정에서 심볼릭하게 전이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이 환자 입장에서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운 대상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이 이분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 속에 발달 이론이 현대적 신분석이나 코웃 심리학 속에 함께 들어있다고 보여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서 얘기하죠. 여기서 어떤 코웃이 자기가 첫 번째 분석에서 무엇을 미싱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석가들이 자기의 환상 속에서 치료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환자는 낫지 않은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분석에서 환자의 전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이상화 전이나 거울 전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걸 인식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쩌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런 개념, 욕동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라는 욕동 방어 이론이라는 그 틀, 이 프로이드의 초심리학을 기준으로 이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 환자가로부터 오는 전이들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이들을 인식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 속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아기적 역동과 또 그 유아기적 역동 사이의 갈등이라는 관점, 또는 프로이드가 보통 얘기하는 정신기구, 이고, 이드, 슈퍼 이고 간의 이러한 상호 간의 갈등, 컨플릭트라는 이런 어떨 때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협동도 하고 하는 정신기구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환자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역동 방어 이론을 중심으로 이 환자를 봤는데, 문제는 여기 분석가가 자기 이론에도 너무 확신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환자의 자료들을 다 멋지게 해석한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아까 늑대인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이드가 이러이러한 해석을 해놓고 이게 네 생각은 어때? 하니까 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대답이 됐었던 것처럼 이 지금 코우 입장에서도 자기의 역동 이론에 근거한 해석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통해서 주었겠죠. 그러면 분석가의 확신이 계속 치료 과정 속에서 환자에게 강요된 현실이나 이 환자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강요됐던 것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 노라고 하지 못했던 이 아이는 분석가에게도 노라고 할 수 없었겠죠. 분리개별화가 덜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에게 수능적이었던 거죠. 어머니에게 수능적인 태도가 치료실에서도 똑같이 수능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치료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보통 얘기하는 역동 방어 이론 쪽에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맞다고 받아들여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자기 문제가 다 제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불편한 부분을 다 드러낸 게 아니고 치료자가 이 정도 충분하게 해석했으면 너에겐 이제 다 된 게 아니니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라고 자기도 믿고 떠났는데 실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강요했던 방식을 이 치료자도 환자에게 똑같이 강요했던 게 첫 번째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자의 초심리학적인 어떤 확신이 강한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심리학을 가지고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 환자가 주는 머티리얼이 전부가 거기에 다 그 이론에 걸맞는 어떤 자료들이 분류가 거기에 맞게 이건 역동이고 이건 저항이고 이건 이드 속의 내용물이고 이거의 무의식적 방어고 거기에 슈퍼 이거가 이렇게 작동한다고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론에 걸맞는 머티리얼들을 이렇게 분류되고 그래서 자꾸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내담자에게 해석이라는 모습으로 돌려줌으로써 이 사람까지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코웃이 자기의 실패한 케이스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아주 정밀한 그리고 정확하고 정직한 분석이라고 보여요. 우리 코웃의 두 번째 분석 기간 얘기부터 좀 보죠. 코웃은 두 번째 분석 기간에 자신이 견뎠던 이론적 지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에 쾌락의 추구, 역동의 요구와 충족의 연처관계를 보았던 곳에서 이제 우리는 한계에서 벗어나고 자기 주장을 원하는 여기서 한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 원문에는 wanting to delimit and assert itself 라는 여기서 딜리미트라는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한다. 경계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한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조금 의역을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기 주장을 원하는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나 자기 대상의 심리 조직 안에서 자기 대상의 심리 조직 안에 절망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우울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역동 이론에 따라서 우리의 본능적인 역동과 이걸 충족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guilty feeling,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쪽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봤던 곳에 실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여기서 죄의 문제가 아니고 절망적인 인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에 빠진 인간을 여기서 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자기 대상의 심리 조직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어머니죠. 어머니의 사이카틱한 이 심리에 자기가 포로로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의 심리 구조, 심리 조직 안에 절망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심한 우울이 있죠. 이건 죄의식이 있는 어떤 우울이 아니죠. 죄의식이 없는 절망적인 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이드가 봤던 죄의식과 관련되는 우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울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심리 조직으로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이 아니고 어머니의 심리 조직 안에 포로로 잡혀 있어서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가지는 깊은 우울을, 자기의 우울, 여기 셀프의 우울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포로된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 어머니의 심리 조직 안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죄수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우스 얘기를 좀 더 보면 우리는 환자의 자유행위나 원초적 장면의 노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결코 아니었음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행위나 노출 이 모든 것이 역동이론에서 이 얘기하는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었고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이 우울한 절망감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이 절망감 속에서 아이가 행동했던 것이 이 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이 환자는 환상 속에서조차도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활기찬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환상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 활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기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활기찬 기쁨을 누릴 수 환상 속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스스로의 신체를 자극하는 것을 통하여 최소한의 쾌감을 얻으려고 시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코웃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유행위는 역동에 의한 것이 아니며 힘있는 자기를 가진 건강한 아이의 쾌락 추구적 행동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고자 하는 일시적인 시도일 뿐이다. 이게 코웃이 봤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죠. 이건 쾌락, 자유행위나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서 빠져 있는 아이가 아무
활기찬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최소한의 기쁨,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살아있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정도라도 어떤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여기서 성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겉으로 봐서는 성적 행동이지만 이 사람은 이 절망감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의 모습이었다. 이게 코웃이 본 인사이트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불안에서 생겨난 겉으로 보면 오이디푸스적인 모습, 에더퍼스적인 모습, 부모 중에 한 사람과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에더퍼스적인 현상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캐롤라이가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성적 자극이 심한 곳에서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심각한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에더퍼스적인 애착이 일어난다는 것하고 여기에서 이 자유행위 자체다. 이분의 절망감 속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깊은 우울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이론들이 서로 같이 맞닿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 좀 나눌 거 있으면 더 나누고 싶어요. 여기 이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코웃에게 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를 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냐? 이 환자는 코웃에게 계속해서 집요한 질문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올 때 요즘 리레이셔널한 쪽에서 이해하시는 분들 어쩌면 자기를 디스클로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코웃이 봤던 부분은 이건 버텨줘야 되는 케이스다고 본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지나친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적절한 셀프 디스코스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환자에게 약한 아버지 상이겠죠. 이미지가 약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상화할 아버지가 지금 없는 입장이죠.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 없는 이런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담자가 계속해서 요구할 때 여기에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순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집요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용기와 힘이라는 거죠. 이게 남성적이라고 이 코웃은 봤어요. 그래서 나의 치료자가 강한 사람이라는 확신감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약했던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아버지는 그림자처럼 희미한 얼굴이었는데 이 치료자인 코웃의 이 강한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대하면서 이 전이 속의 정서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버지 속에 있었던 강한 부분을 이 사람이 자기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처럼 희미한 인물을 했던 아버지의 인격을 구체적인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에서 과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이미지가 이 전이정서를 통해서 코웃이 보여준 아버지의 용기와 힘을 가진 아버지로서 전이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원래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지금 어떤 면은 억압되어 있었던 이 사람의 정서나 생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과정을 갖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으로 가면서 보죠. 여기서 용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씨는 그의 어머니와 연결된 원초적인 자기 대상을 용해시키고 나서 강한 아버지에게 향했다. 이게 내 원문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relinquishing the archaic self-object, self-object tie. 그래서 the archaic self-object tie를 포기한다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고태적인 자기 대상과의 유대를 포기한다.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종속적인 관계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대상을 용해했다는 이 표현이 조금 지나치는 의역이고, 여기에서는 어머니하고의 의존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향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시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가끔 설명을 하는데 어쩌면 이게 코웃의 자기가 첫 번째 분석했던 것은 전통적인 고전적인 역동적 구조적 이론 쪽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는 뉴라티브 환자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억압이라는 개념이죠. 리프레션이라는 거. 억압 장벽이 있는데 그 억압되어 있는 것은 실제 억압되어 있는 것은 오이디푸스의 패배라 처절한 패배. 그래서 아버지에게 패배하고 어머니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오이디푸스의 패배로 인한 거세 불안과 우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겨내지 못한 어떤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거세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우울함, 이미 상처받은 부분들이 우울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억압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억압함으로써 실제로는 자기가 오이디푸스에서 승리한 것으로 자기는 의식 속에는 가져오죠. 그래서 자기는 과대성과 거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대성이나 거만함을 어떤 억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 억압은 오이디푸스적인 패배로 인한 거세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에더퍼스 이론, 그러니까 에더퍼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우리가 신경질인 환자로 봤을 때 이 이론이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애적인 성격장애나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분석에서 이분이 봤던 부분은 코웃이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수직분리와 수평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호리존탈 스플릿과 버티컬 스플릿이라는 개념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수직분리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평분리예요. 그래요. 호리존탈 스플릿인데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조금 애를 써보죠.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분열되어 있냐면은 이건 한쪽에서는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이나 피약주의나 어머니를 이상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를 이상화하면서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돼 있는 이런 자기는 우울한 사람, 그리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으로 어떻게 자기를 이런 셀프의 상태가 있는데 또 다른 셀프는 어떨 때는 어떻게 드러나요? 거만함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묘한 거만함과 우월감과 함께 고립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화된 어머니와의 융합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머지되어 있는 상태죠. 어머니는 환자가 그녀의 부속물에 머물러 있는 한 환자를 아빠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무엇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거대 자기가 여기 있죠. 여기서 거기서 거만함과 우월감이 이 속에 있는데 그러려면 어머니의 식민지 지배에 그 어머니를 원하는 대로 자기가 따라갈 때 이런 거만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상태. 그래서 자기가 뭐든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숨겨져 있는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한 어머니의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전능감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어머니는 자기의 전능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다 뭐든 이루는 것 같은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이 사람은 어떤 굉장한 우울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 두 상태가 번갈아 가만히 있어요.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전능감이 드러나고 어떨 때는 자기 어머니는 대단해 보이는데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로 느끼는 게 이게 스플릿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플릿 돼 있는데 이게 버티컬 스플릿은 의식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 어떨 때는 자기가 거대 자기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존심이 떨어져요. 이 두 가지 상태가 서로 격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억압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의식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런 교차되는 이고의 상태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인격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쩔 때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어떨 때는 형편없는 존재로 느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태가 이 두 가지가 오가는 상태를 우선 분석해 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때 지씨는 어머니하고 융합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기를 상실할 두려움에 직면한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하고 융합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거대한 자기 같이 느껴지는데 어머니하고 자기가 분리를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는 또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를 상실할 두려움을 이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떨어져 나온다는, 분리 독립이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죠. 어머니의 서포트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오고 가는 이 상태인데 인격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건 이 두 가지 상태가 번갈아 가지만 이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가 특별히 이 사람한테는 의식 속에 의아한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어느 날은 이 상태고 어느 날은 이 상태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조울증에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매닉한 것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같은 인격 안에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아버지를 이상화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어머니에게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트루셀프 속에 있는 남성적인 어떤 과시주의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다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어머니 앞에는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남성성을 어머니 앞에 내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자기의 남성성을 억압했어야 되고 아버지 이상화하는 것도 억압했어야 됐던 이 과거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 경로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경로나 아버지에 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상화, 이것이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머니하고 관계를 분석하고 나니까 두 번째 억압되어 있었던 아버지하고 관계, 이게 호리존탈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억압되어 있는 것의 내용물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이 두 번째 단계 이게 호리존탈 스플릿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씨가 경험했던 것은 지씨는 경로, 자기 주장성, 독립적 자기의 성욕과 과시주의를 의식하면서 외상이 되는 과도한 자극과 자기가 해체되는 두려움에 직면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평분리 과정과 수직분리 과정 속에서 이분이 겪게 되는 두려움이 각각 다른 거죠. 첫 번째 1단계 작업에서 경험했던 것은 어머니와의 융합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기를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을 이분은 버티컬 스플릿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분이 억압장벽 밑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면서 느꼈던 지씨의 경험은 이때 경로, 분노죠. 억압되어 있던 분노, 그리고 자기주상성,
셀프 어서티브니스, 그리고 독립적인 자기의 성욕과 과시주의,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이때는 과도한 자극과 자기가 해체되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정 다 두려움들이 있는데 각각 그 두려움의 내용들이 다른데, 코우시 여기서 애써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열적인 인격의 어려움들 속에서는 보통 버티컬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 의식 속에 있지만 통합되지 않은 인격에 관한 이슈들이에요. 또 하나는 의식에 접근하지 않고 억압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코우시 수평분리라고 해서 호리존탈 스프릿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보통 이 호리존탈 스프릿을 역동 방어 이론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이 호리존탈 스프릿에서만 가지고 다루죠. 수평분리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데 코우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직분리를 여기에 첨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